안녕하십니까. 시유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익소각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맞춰서 이익소각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익소각 실전 내용들은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이고 매출은 30억에서 4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2억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은 약 30억 정도가 쌓여 있고요.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은 가지급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의 고민은 요 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모임하시는 대표님들이 잉여금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 잉여금이 많이 쌓여서 뭐 세금이 많이 나오네, 뭐 어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잉여금 자체를 인출하는 데 있어서 매년 조금씩 배당을 받아서 했으면 세금이 좀 절세가 많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쌓이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뭐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뭐 배당을 4억을 받았는데 좋다고 했는데 건보료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익 소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대표님이 지금 혼자 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의 만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고요.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24억 8천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지분이 100%였을 때 이제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분에게 약 24% 정도 증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지분, 이 수중받은 이 지분을 소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들 대표님들 알고 계실 거고 컨설턴트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 수중받은 주식을 소각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배우자가 받은 이 2,420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대표이사님이 10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100%는 똑같이 지분율이 형성이 되더라도 주식 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식이 줄어드는데 액면가가 상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은 그 액면가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 가치에 의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죠. 액면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 전체의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이익 소각을 했을 때는 그냥 주식 수만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80주가 남아서 액면가는 등기부등본상 10,000원에 그대로 찍히고요. 그랬을 때 자본금은 그대로 1억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 소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죠. 그냥 잉여금을 실제로 좀 인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 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받으신 배우자분께서 직접 다 쓰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금을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잉여금을 6억을 다운을 시키는 거죠. 6억 원을 다운을 시키고 주가 평가를 해봤더니 약 29만 원으로, 이제 시가가, 주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가 자체는 약간 상승하게 되고, 기업 가치는 그렇게 이익 소각한 금액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고 자사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 회사는 첫 번째 예시인데 굉장히 쉬운 이익 소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이익 소각 예시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출은 약 8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3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는 회사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은 55억 정도가 쌓여 있었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금 10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나는 돈 가져간 게 없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더니 가지급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 다음에 방송 또 한번 하겠지만 굉장히 안 좋죠. 법인에서 법인세도 늘어나고 대표님 소득세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자산으로 평가되니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까지 가는 게 가지급금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컨설턴트가 있고 이제 대표님이 있다라고 봤을 때 둘이 원하는 게 같으면, 바라보는 시점이 같으면 금방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좀 다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가시급금을 없애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왜 통했냐면, 대표님께서 지금 배우자하고 이제 5대5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5대5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 대표님도 똑같아요. 주변에 이제 뭐 자녀에게 배당을 했네, 뭐 이번에 2천만 원 배당했네, 이번에 유학 가니까 뭐 1억을 배당했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당 세무사님한테 질문을 했었겠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이렇게 배당을 해야 한다.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뭐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자산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대표님은 특이하게도 이제 자녀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요 문제를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드린 게, 만약에 대표님께서 건강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가지급금도 우리 자녀분들에게 다 상속이 된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녀분들을 빚지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걸 먼저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루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차 이익소각 결론표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분들에게 지분을 16.67%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요.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께서 대표님한테 11억 1천만 원 정도의 지분을 주셨어요. 증여를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그래요. 대표님들이 세금 안 나오는 선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세금 안 내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도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11억 1천만 원 정도를 증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증여세가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분들이 지분을 확보를 이렇게 12.5%씩 했는데요. 이때 사전에 증여하신 재산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5.55억 정도를 증여를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각각 8,87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8,870만 원 두 명에 9천만 원에 그러면 이게 무슨 솔루션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실제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님께서 수중받은 주식을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자녀분들에게 지분 12.5%를 증여를 했지만 소각 이후에 지분율 변동된 걸 보면 16.67%까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주가 기준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이익소각 결론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 지분 보세요. 자녀분들의 지분 확보를 보시면 약 24.04% 정도 24.04%를 확보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이제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에게 10억 9,600만 원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됩니다. 왜? 잉여금도 많이 빼야 되고 자녀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서 지분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금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금에 맞게끔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증여세는 약 8,6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받은 이건 뭐였을까요? 자, 당연히 소각을 했겠죠.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2,300주 받은 그 액수를 소각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자녀분들이 지분을 24.04%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이렇게 처음에 12.5%에서 24%까지 약 2배 가까이 지분을 확보하게 만드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아까 1차 이익소각에서 우리가 증여 관련해서 세금을 좀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려면 그 정도의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 세금 안 내는 건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송에서 세금을 잘 내자. 적정 수준에서 이제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에서 제가 얼만큼의 세이브가 됐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익소각 예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잉여금이 약 22억
정도 처리가 됐죠. 22억 정도 처분이 돼서 33억으로 줄었고요. 대표이사님의 가지급금은 상계 처리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1차 이익소각 때 해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녀 한 분, 두 분의 지분을 각 24% 정도씩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당을 하는 전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금 비교를 해볼게요. 증여가 처음에 5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8,870만 원씩 2명이니까 1억 7,7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를 했는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솔루션 없이 기업 가치에서 24%를 만들어 주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 10억 6천만 원 정도를 줘야 24%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세금을 2억 3,600만 원, 2억 3,600만 원을 2명이 내야, 4억 7,300만 원을 내야 이 지분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1.77억의 세금을 냈죠. 요게 이제 실제 납부했던 세금이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4억 7,3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분 확보 관점에서 보면은 약 2억 9,6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잉여금을 22억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배당밖에 없어요. 배당이 가장 싸요. 그래서 이거를 22억을 배당으로 잉여금으로 인출했을 때 하고 이익소각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22억을 인출한 세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22억을 배당으로 했을 때는 약 9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익소각 드렸던 세금은 1억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된 금액이 7억 5,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절세 금액을 보면은 절세 금액을 보면 10억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순이익이 이제 3억씩 나잖아요. 근데 약 3년 이상의 시간을 대표님께 선사해드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익소각이라는 건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세금이 얼마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익소각 실전 사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방송을. 근데 또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방송을 할 건데,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예시 1번, 2번보다 좀 더 강력한 이익소각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을 먼저 시청하시려면 당연히 구독과 알림을 눌러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이익소각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 그러니까 실전에 대한 내용이죠.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 기수생들한테만 오픈하는 내용인데, 물론 그 중에 일부를 다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UAB 더보기 안내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 번호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바꾼 번호로 이렇게
안내를 해놨었는데 SK텔 통신사에서 이 전화번호 자체가 정지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전화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오픈을 해놨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담 신청 폼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 폼은 대표님들이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을 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컨설턴트 공부방라고 해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마다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도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턴트 교육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CUBIT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5월 달까지 너무 바빠요. 진짜 주식가치 평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신청을 먼저 남겨놓으시면 그 세미나가 오픈할 때 미리 저희가 이메일로 혹은 전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CUBIT에서 신입 컨설턴트를 최초로 모집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 CUBIT 자체가 다들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입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CUBIT에서 서진우 본부장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CUBIT에서는 경력 컨설턴트는 계속 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롭게 2024년도에 만들어 놓은 영상도 내보내겠지만 경력 컨설턴트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UBIT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그리고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UBIT의 서진우였습니다.